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요? 왜 싹 다 한국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누구요? 아이모드요. 우리 한국도 거부합니다. 제발 다른 데서 좀 알아보시오. 무기 검증의 성역이자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냉정한 기관인 이스라엘 IMOD가 극비리의 아시아의 한 국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 없는 대상에는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는 그들이 24시간 감시하며 추적한 데이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한 성능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무너지지 않는 뼈대를 선택한 이들의 소름 끼치는 설계 철학.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지독한 설계의 유전자가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꼭대기를 장악하고 있고, 그 어떤 강대국도 필요 없다며 전 세계 국방 차관들이 싹 다 한국으로 몰려드는 그 전율 돋는 내막을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브리핑 중이던 참모를 멈춰 세웠습니다. 참모가 다시 한번 읽었죠. 아이모드에서 한국 관련 데이터를 수집 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모드, Israel Ministry of Defense,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무기 검증 기관입니다. 방산업계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건국 이래 단 하루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주변 모든 국가와 충돌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죠. 그런 나라의 국방부가 무기를 평가합니다. 직접 쏘고, 직접 부수고, 직접 맞아본 뒤에야 비로소 인정하는 곳이죠. 실험실 데이터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실전, 오직 결과, 세계 어떤 기관보다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모드는 관심 없는 대상에 절대 인력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분석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쳐다보지도 않죠. 그 기관이 한국을 보고 있다고요? 저는 나단 헌터입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방산과 전략을 총괄하는 차관이죠. 25년 넘게 전 세계 무기 체계를 평가해왔습니다. 수십조 규모의 도입 프로젝트를 결정해왔고 제 판단 하나가 국가의 안보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 오직 실전 결과, 오직 구조만을 보죠.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보고서 5장을 펼쳤죠. 설명해 보십시오. 왜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 국방부 관계자 26명이 앉아 있었죠. 폴란드, 노르웨이, 호유, 사우디, 이집트. 전혀 다른 대륙, 전혀 다른 안보 환경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고서 끝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국,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동부에서는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졌죠. 포탄 수만 발이 매일 소모되는데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새로운 충돌이 터졌죠. 항공 전력이 필요한데 정비 부품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긴장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잠수함, 구축함, 미사일 방어 체계, 모든 것이 동시에 필요해졌습니다. 전쟁은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각국에서 올라오는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내용은 전부 같았죠. 포탄이 부족합니다. 장갑차 납기가 밀립니다. 전투기 정비 부품이 끊겼습니다. 잠수함 인도 일정이 몇 년째 지연되고 있죠.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조차 생산 라인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션, 보잉. 이 회사들의 주문 대기 목록이 끝이 보이지 않았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자국 군대 물량도 채우지 못하면서 수출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었죠. 저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공급망이 무너지는 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죠. 수십 번 겪었던 패턴이니까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요청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은 폴란드였죠. 전차와 자주포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은 노르웨이였죠. 해안 방어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기존 파트너와 마찰이 생기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었죠. 사우디와 이집트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한 나라가 아니었죠. 두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대륙을 넘어, 안보 환경을 넘어, 전쟁의 성격을 넘어 같은 요청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기존 공급처가 막히니까 대안을 찾는 거죠.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가 빠른 곳, 그 정도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기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 기준에서 한국은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는 기술은 다르죠.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아버지가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이셨죠. 어릴 때부터 하나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강한 구조만이 살아남는다. 바다 위에서 살아남으려면 겉이 화려한 배가 아니라 속이 단단한 배를 골라야 한다고 하셨죠.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전 검증의 최종 기준이 바로 아이모드였죠. 세계 방산 시장에서 아이모드의 평가를 통과한 무기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건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이죠. 사막의 열기 속에서, 적의 로켓 공격 아래에서, 전자전이 뒤엉킨 혼란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버텨내고 작동했다는 증명입니다. 아이모드가 선택하지 않은 무기는 저도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25년간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국 무기가 아무리 잘 팔린다 해도 아이모드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죠. 제 기준에서 한국은 아직 후보 명단에 오를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매달 쉬지 않고 올라왔죠.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의 후속 보고서였습니다. 보통 신규 무기를 도입하면 초반에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죠. 부품 호환 문제, 정비 매뉴얼 부실, 현지 환경 부적응,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에 대한 불만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장률이 낮았죠. 유지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했다는 기록이 반복되고 있었죠. 폴란드의 혹한에서도, 사우디의 사막에서도, 동남아의 습열 속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복되고 있었죠. 한 나라의 결과라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라면 행운이라고 넘길 수 있죠. 하지만 5나라, 7나라, 3개 대륙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의 일관성은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제 판단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제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죠. 아이모드가 인정하지 않은 이상 한국은 여전히 검증 미달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책상 위에 쌓이는 보고서들이 저를 조여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참모가 읽은 그 한 줄이 저를 완전히 멈추게 한 겁니다. 아이모드에서 한국 관련 데이터를 수집 중입니다. 아이모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25년간 절대적으로 신뢰해온 그 기준이 제가 무시하던 바로 그 나라에 반응하고 있었죠.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건 관심을 넘어 분석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아이모드는 분석할 가치가 없는 대상에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건 제가 25년간 직접 지켜봐 온 사실입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26명의 관계자들도 같은 충격을 받고 있었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신뢰해온 기준이 지금 제게 뭔가를 말하고 있다고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왜입니까? 왜 모두 한국을 찾고 있는 겁니까? 나는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본다. 이것이 제 평생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상의 구조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건지,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건지.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오면서 참모에게 지시했죠. 한국 관련 자료를 전부 가져오십시오. 무기 체계, 운용 데이터, 생산 기반, 기술 이력.
빠짐없이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놀라고 있었죠. 당연합니다. 25년간 아이모드 기준만을 고집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스스로 검증에 나선 거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자료가 도착하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참모가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손에 들린 건 서류 한두 장이 아니었죠. 박스 2개 분량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운용 데이터, 각국 도입 사례, 기술 분석 보고서, 현장 피드백까지. 저는 박스를 열어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 쌓여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했죠.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 체계를 처음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죠. 전차, 자주포, 구축함, 잠수함, 전투기, 방공체계, 항목별로 나누고 기존 서구 무기와 비교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 분석에서 허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과 납기 때문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성능은 서구에 못 미치고 실전 검증은 부족하고 결국 값싼 대체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 기준이 맞는 거니까요. 그래야 제가 25년간 쌓아온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요. 그런데 데이터를 펼치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먼저 전차를 봤죠. 폴란드가 도입한 K2 전차였습니다. 제가 예상한 건 이랬죠. 가격 대비 적당한 성능, 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중급 전차. 그 정도면 설명이 되니까요. 그런데 운용 데이터를 열어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명중률이 높았죠. 기동성 수치도 서구 전차와 대등했습니다. 특히 혹한 환경에서의 엔진 가동률이 눈에 들어왔죠. 영하 수십 도에서도 시동 지연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죠. 다음은 자주포였습니다. K9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된 무기였죠. 저는 이 자주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좋다는 평가 정도였죠. 그런데 실제 운용 국가들의 피드백을 정리해보니 가격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발사 속도, 정확도, 연속 사격 시 안정성, 이 수치들이 서구의 동급 자주포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았죠.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로 넘어갔죠. 구축함, 잠수함, 전투기 훈련기, 방공체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예상한 값싼 대체품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죠. 데이터가 계속 제 기대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모가 노크를 했습니다. 차관님, 오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는 자료를 그대로 둔 채 회의실로 향했죠. 그날 오후 방산협력 관련 내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각 부서 담당관들이 모이는 정례 회의였죠. 저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담당관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첫 번째로 입을 연 건 유럽 담당이었죠. 폴란드 사례를 보면 납기 속도가 확실히 빠릅니다.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요. 예상한 답이었습니다. 역시 가격과 납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니까 결국 급한 불 끄기용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중동 담당이 끼어들었습니다. 차관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우디 측 피드백을 보면 사막 환경에서의 내구성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유지비도 적게 들고 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내구성이라고 했습니까? 특히 고온 환경에서 장비 가동률이 서구 장비 대비 오히려 높게 나온 항목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이건 가격과 납기로 설명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구성이라는 건 설계의 문제죠. 빠르게 만들어서 싸게 파는 무기가 내구성까지 높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방산 시장의 논리와 맞지 않았습니다. 보통 무기는 세 가지 중 하나를 포기합니다. 성능을 높이면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을 낮추면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납기를 당기면 품질이 흔들리죠. 이건 방산 시장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펼쳐두었던 자료를 다시 집어들었죠.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적인 패턴을 찾으려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고장률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 초기 고장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았죠. 보통 신규 무기를 도입하면 첫 반년에서 1년 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부품 호환 문제, 현지 기후 부적응, 정비 매뉴얼의 빈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도입 초기에는 제조국 기술팀이 상주하면서 문제를 잡아주는 게 업계 관행입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는 그 과정이 짧았습니다. 초기 안정화 기간이 다른 무기 대비 눈에 띄게 짧았죠. 마치 처음부터 현지 환경에 맞춰 설계된 것처럼요. 저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품질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계 단계에서 뭔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좋은 부품을 쓰면 성능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그건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저는 아이모드의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이모드가 한국 관련 데이터를 수집 중이라는 그 보고서 말이죠. 거기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문장이었죠. 구조적 내구성 항목에서 주목할 만한 수치 확인. 구조적 내구성. 아이모드가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아이모드는 무기를 평가할 때 수십 가지 항목을 봅니다. 명중률, 기동성, 화력, 속도.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하지만 아이모드가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 바로 구조적 내구성이죠. 그 항목에서 한국 무기가 주목할 만한 수치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구가 최고다. 아이모드가 인정한 무기만이 진짜다. 이것이 25년간의 정답이었죠. 아니,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숫자는 바뀌지 않죠. 한국 무기의 고장률, 유지비, 환경 적응력, 초기 안정화 기간, 이 모든 수치가 제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데이터가 저를 부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자료를 앞에 두고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되뇌었죠. 이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가격이 저렴합니다. 납기가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생산 효율이 좋은 나라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구성까지 높다? 환경 적응력까지 뛰어나다? 이건 단순히 공장을 잘 돌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뭔가가. 저는 참모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무기의 설계 이력을 추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어떤 구조로,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 왔는지, 기술 스펙이 아니라 설계 방식의 역사를 가져오십시오. 참모가 잠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설계 방식의 역사라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그 끝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 발견이 제 기준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내 기준이 틀린 건가? 저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스가 아니었죠. 참모가 USB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한국 무기 체계의 설계 구조를 분석한 기술 문서들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날 오전 일정을 전부 비우고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모니터 2대를 나란히 켜놓고 한쪽에는 한국 무기 데이터를, 다른 한쪽에는 서구 무기 데이터를 띄웠죠.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부터 들어갔죠. 해군 함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해군이셨으니까요.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구축함, 프랑스의 호위함, 독일의 잠수함, 이 무기들의 설계 철학은 제가 25년간 공부해온 분야였죠. 서구 군함의 설계 철학은 명확합니다. 성능입니다. 최고의 레이더, 최고의 미사일, 최고의 전투 체계를 탑재하죠. 한 발을 쏘면 반드시 맞추고 한 번 탐지하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서구 해군이 추구해온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옳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죠. 한국 구축함 자료를 열었습니다. 성능 수치를 먼저 봤죠. 레이더 탐지 거리, 미사일 사거리, 전투 체계 반응 속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서구 최상급과 비교하면 아직 차이가 있었죠.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죠. 성능으로는 아직 서구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멈췄습니다. 장기 운용 데이터였죠. 도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성능 유지율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구 구축함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점진적으로 하락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무기든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죠. 전자장비는 열화되고 기계 부품은 마모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대규모 정비를 하는 거죠. 이건 상식입니다. 한국 구축함의 장기 운용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성능 하락 곡선이 완만했죠. 비정상적으로 완만했습니다. 같은 기간 운용한 서구 구축함과 비교하면 성능 유지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었죠. 저는 처음에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측정 방식이 다르거나 운용 조건이 달랐겠지 하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같은 패턴이 다른 무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전차를 봤습니다. 마찬가지였죠. 장기 운용 시 엔진 효율 유지율이 높았습니다. 자주포를 봤죠? 연속 사격 후 포신 안정성 데이터가 서구 동급 대비 우수했습니다. 잠수함을 봤습니다. 수중 소음 수치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았죠. 이건 뭡니까?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이 좋은 건 가능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나라는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모든 무기 체계에서 모든 환경에서 장기 운용 시 성능 유지율이 일관되게 높다? 이건 개별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죠. 저는 다시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관점을 바꿨죠. 성능을 보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봤습니다. 한국 무기들의 내부 설계 도면과 기술 설명서를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충격 흡수 구조였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하나같이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기본으로 깔고 있었죠. 전차의 차체, 함정의 선체, 자주포의 포탑, 겉으로 보면 전부 다른 무기입니다. 하지만 안을 뜯어보면 충격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전체로 분산시키는 설계가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었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서구 무기는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최고의 장갑, 최고의 화력, 최고의 속도. 이걸 위해 구조를 최적화하죠. 문제는 이런 설계가 특정 조건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예상 밖의 상황에서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 성능을 위해 구조를 한쪽으로 밀어붙이면 반대쪽에 빈틈이 생기죠. 한국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고 성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설계한 겁니다. 성능은 그 다음이었죠. 기반이 단단하니까 그 위에 어떤 장비를 올려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극한의 추위에서도,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습한 밀림에서도 환경이 바뀌어도 성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 성능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었죠. 이 발견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5년간 무기를 평가해온 방식 자체에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물었습니다. 이 무기의 명중률은 몇 %인가? 최고 속도는 얼마인가? 탐지 거리는 어디까지인가? 성능 지표를 비교해서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는 그 방식으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죠. 성능 지표만 놓고 보면 서구에 못 미치는 항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운용 데이터, 환경 적응력, 유지비 효율을 종합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성능이 아니라 구조로 설계된 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저는 다시 아이모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구조적 내구성 항목에서 주목할 만한 수치 확인. 이 한 줄이 이제야 이해가 됐죠? 아이모드도 같은 걸 본 겁니다. 그들도 성능이 아니라 구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매일같이 무기를 쓰는 나라니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최고의 성능보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안정성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모드가 움직인 겁니다. 한국 무기의 구조가 실전에서 버틸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고 나선 거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런던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회색 하늘 아래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죠. 강한 구조만이 살아남는다. 아버지는 배 이야기를 하신 거였습니다.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바에는 가장 빠른 배가 아니라 가장 단단한 배라고요.
화려한 장비를 잔뜩 실은 배가 아니라 뼈대가 튼튼한 배가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발견한 것이 정확히 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뼈대를 먼저 만들고 있었죠. 화려한 성능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로 그 원칙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기 설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였죠.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설계 철학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한국이 현대적인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설계 철학을 갖고 있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배운 걸까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하지만 서구의 설계 철학은 성능 중심이죠. 한국의 접근은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건 밖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참모에게 요청했던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설계 방식의 역사,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라고 했었죠. 참모가 아직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죠. 그 자료,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설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예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깊은 곳입니까? 참모가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백 년 전입니다. 조선이라는 왕조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멈췄습니다. 조선이라고요? 수백 년 전의 왕조가 현대 무기 설계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참모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라고 생각했죠. 그건 좀 과한 해석 아닙니까?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구조가 같습니다. 구조가 같다. 이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죠. 제가 방금 발견한 것, 한국 무기의 핵심이 성능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 그 구조의 뿌리가 수백 년 전까지 이어진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한국 무기의 설계 도면이 떠 있었죠. 충격 흡수 구조, 안정성 중심 설계, 환경 적응력. 이것들이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된 거라면 이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죠. 나는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본다. 그렇다면 지금 그 구조의 시작점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모가 가져온 자료는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군사기술 문서가 아니었죠. 역사 문헌이었습니다. 한국의 옛 왕조, 조선이라는 시대의 해군 기록이었죠. 저는 자료를 받아들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수백 년 전의 목조 선박이 현대 무기 설계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참모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원칙이 있죠. 데이터가 있으면 일단 봅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제 기준은 자료를 보기도 전에 무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펼쳤죠. 첫 페이지부터 이상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해군 전력 구성이 정리되어 있었죠. 수백 년 전 이 나라는 주변국과 대규모 해전을 치렀습니다. 상대는 일본이었죠. 일본이 수십만 병력을 동원해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바다 위에서 결정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해군 장교의 아들입니다. 해전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죠. 수백 년 전의 해전이라 해도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배가 곧 전투력이죠. 배의 구조가 전투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측의 선박 구조부터 비교했습니다. 일본 수군의 배는 가벼웠습니다. 삼나무로 만들었죠. 삼나무라는 나무는 가볍고 가공하기 쉽습니다.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죠. 속도가 빠르고 기동성이 좋습니다. 일본 수군은 이 배를 몰고 빠르게 접근해서 상대 배에 올라타는 전술을 썼죠. 백병전입니다. 칼과 창으로 갑판 위에서 싸우는 방식이죠. 논리적으로 맞는 전략입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올라타서 제압한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죠. 수적으로 우세하면 더더욱 유리합니다. 일본은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조선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조선의 주력 전투함을 판옥선이라고 불렀죠. 이 배의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페이지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의도적으로 무겁게 만든 배였죠.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소나무는 삼나무와 근본적으로 다른 나무죠. 무겁습니다. 단단합니다. 가공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크기의 배를 만들어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쟁 중에 빠르게 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무거운 나무를 선택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일부러 소나무를 골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았죠. 소나무의 밀도가 높습니다. 밀도가 높다는 건 같은 부피에서 더 많은 질량을 가진다는 뜻이지요. 질량이 크면 충격을 버티는 힘이 강해집니다. 물리학의 기본이죠. 바다 위에서 파도를 맞고 적선과 충돌하고 포탄을 맞아도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소나무에는 송진이 있죠. 이 송진이 나무 속에 스며들어 있으면 물을 흡수하는 걸 막아줍니다. 바닷물에 오래 떠 있어도 나무가 썩지 않죠. 장기 운용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방금 제가 무슨 단어를 썼는지 아십니까? 장기 운용. 제가 어제까지 분석하던 현대 한국 무기의 핵심 강점이 뭐였죠? 장기 운용 시 성능 유지율, 환경 적응력, 구조적 내구성. 수백 년 전의 목조 선박에서 같은 키워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이었죠. 이 일을 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소름이 돋은 건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판옥선의 구조가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죠. 이 배의 결합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쇠못을 쓰지 않았죠. 나무못을 사용했습니다. 참나무로 만든 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쇠못이 당연히 더 강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나무로 된 못을 쓴 겁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무못은 물을 흡수하면 팽창합니다. 바닷물에 잠기면 못이 부풀어 오르면서 결합 부위를 더 단단하게 조여주죠.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더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쇠못은 바닷물에 닿으면 녹이 슬죠. 시간이 지나면 결합력이 약해집니다. 배가 점점 느슨해지는 겁니다. 조선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구조. 이걸 의도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현대 한국 무기의 데이터를 떠올렸죠. 장기 운용 시 성능 하락 곡선이 비정상적으로 완만했던 그 데이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무기.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무기. 수백 년 전의 나무 배에서 똑같은 설계 사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입니까? 저는 계속 자료를 넘겼습니다. 판옥선의 선체 구조가 나왔죠. 이 배는 바닥이 평평했습니다. 평저선이라고 불리는 구조였죠. 일본의 배는 바닥이 뾰족했습니다. 첨저선이었죠. 바닥이 뾰족하면 물살을 가르기 쉬우니까 속도가 빠릅니다. 일본이 속도를 택한 거죠. 조선은 반대를 택했습니다. 평평한 바닥은 속도에서 불리합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압도적이죠. 파도가 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성이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능하게 만들었죠. 화포 운용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대포를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흔들리면 조준이 안 됩니다. 발사 반동으로 배 자체가 밀려나죠. 정확한 사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닥이 평평하고 무거운 배라면 흔들림이 적죠. 반동을 선체가 흡수합니다. 안정된 플랫폼 위에서 정확하게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은 이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일부러 무겁게 만들고 바닥을 평평하게 설계해서 화포 사격의 안정성을 확보한 겁니다.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부터 포를 쏴서 격파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올라탈 필요가 없습니다. 칼을 뽑을 필요가 없죠. 적선이 접근하기도 전에 바다 위에서 부셔버리는 겁니다. 저는 자료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 만들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투를 설계한 겁니다. 적의 전술을 미리 분석하고 그 전술이 통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일본이 속도와 백병전으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포기하고 안정성을 택한 거죠. 올라탈 수 없게 높이를 높이고 접근하기 전에 격파할 수 있게 화포 플랫폼을 완성한 겁니다. 적의 강점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설계. 이걸 수백 년 전에 해냈다고요?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또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죠. 충파 전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판옥선이 적선을 향해 직접 돌진해서 들이받는 전술이었죠.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잠시 멍했습니다. 배로 들이받는다고요?
그건 자기 배도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서지지 않았죠. 소나무로 만든 무겁고 단단한 선체가 삼나무로 만든 가벼운 적선에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학의 기본입니다. 질량이 큰 물체가 질량이 작은 물체에 부딪히면 작은 쪽이 부서지죠. 판옥선의 밀도와 질량은 일본 선박을 압도했습니다. 충돌 시 일본 배가 부서지고 판옥선은 버텼죠. 이건 용기가 아닙니다. 이건 계산이었습니다. 자기 배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진한 겁니다. 구조가 그걸 보장하니까요. 질량과 밀도로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전술. 이건 전술이 아니라 물리학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해군이 물리학을 전쟁에 적용하고 있었죠. 저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 한국 무기의 핵심은 성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충격 흡수, 안정성, 장기 내구성. 이것이 모든 무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설계 철학이죠. 그리고 수백 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의 전투함에서 정확히 같은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소나무 선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나무못 결합, 안정적인 화포 플랫폼을 위한 평저 구조, 적의 전술을 무력화하는 설계, 질량을 무기로 활용하는 전투 방식.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같은 나라에서 같은 설계 사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능보다 구조를 먼저 본다. 화려함보다 단단함을 택한다.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만든다. 이건 누군가가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안에 처음부터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패턴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수백 년 전이었죠. 조선이라는 이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죠. 조선이 이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요? 수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철학이 정말 끊기지 않고 이어진 겁니까? 조선이라는 왕조가 무너진 뒤에도, 전쟁과 폐허를 겪은 뒤에도 이 설계 사상이 살아남았다는 겁니까? 저는 참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선 이후 현대까지의 연결고리를 찾아주십시오. 이 설계 철학이 정말 이어진 건지 아니면 중간에 끊긴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모가 대답했죠. 차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하십시오. 지금 차관님은 한국 무기를 검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둘 다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현대 무기 데이터와 수백 년 전의 전투함 기록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기술, 전혀 다른 전쟁.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사상은 하나였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든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다. 이건 설계다. 자료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 가지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조선 수군을 이끈 지휘관이었죠.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기록 곳곳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략가로서 수백 명의 지휘관을 연구해왔죠. 넬슨, 롬멜, 패튼, 주코프. 전쟁의 흐름을 바꾼 인물들을 분석하는 건 제 업무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처음 접했죠. 서구 군사학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다뤄지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이순신의 해전 기록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전투 횟수였죠. 이 사람이 지휘한 해전이 수십 회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옆에 적힌 숫자가 저를 멈추게 했죠. 패배가 없었습니다. 수십 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모든 명장들 중에서 이 정도의 기록을 가진 인물이 있었는지 떠올려 봤죠. 넬슨은 위대한 제독이었지만 트라팔가르에서 전사했습니다. 전쟁사에서 무패 기록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죠.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의 연속이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지휘관이라도 한 번쯤은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요. 적의 병력이 몇 배나 많았죠. 보급은 열악했습니다. 아군 함선 수는 턱없이 부족했죠. 이 조건에서 무패라고요? 이건 운이 아닙니다.
운이 수십 번 연속으로 따라주지는 않죠. 저는 각 해전의 세부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죠. 이순신은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전투라고 하면 양측이 맞붙어서 더 강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화력이 더 센 쪽, 병력이 더 많은 쪽, 더 용감한 쪽이 승리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전쟁의 논리입니다. 이순신은 이 논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상대가 이길 수 없는 구조를 먼저 만들었죠. 지형을 선택했습니다. 조류의 방향을 계산했죠. 적이 올 수밖에 없는 길목을 파악하고 그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적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조건이 조선 수군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었죠. 이건 전투가 아닙니다. 이건 설계죠. 저는 한 해전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벌어진 전투였죠. 이순신은 적 함대를 좁은 물길로 유인했습니다. 좁은 곳에서는 많은 배가 동시에 움직일 수 없죠. 적의 수적 우위가 무력화됩니다. 한 번에 서너 척만 들어올 수 있는 좁은 길목에 조선 수군이 포진하고 기다렸죠. 적선이 들어옵니다. 좁은 해협이니까 대열을 갖출 수 없죠. 흐트러진 채로 한 척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판옥선에서 화포가 불을 뿜었죠. 안정적인 평저 구조 위에서 발사되는 포탄이 적선을 하나씩 격파했습니다. 적은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빠질 수도 없었죠. 앞에서는 포탄이 쏟아지고 뒤에서는 밀려오는 아군 배가 길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학살이었습니다. 전투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였죠?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등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전쟁이 아니었죠. 이건 용기의 싸움도 아니고 화력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의 싸움이었죠. 적이 이길 수 없는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그 구조 안으로 적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파 전술이 더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충파 전술을 기억하십니까? 판옥선이 적선을 직접 들이받는 전술이었죠. 저는 이 전술을 더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죠. 충파는 아무 때나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조선 수군은 먼저 화포로 적선을 타격했습니다. 원거리에서 포탄을 쏟아부어 적선의 구조를 약화시켰죠. 도치대가 부러지고 선체에 구멍이 뚫리고 녹아 부서집니다. 적선이 기동력을 잃고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때 판옥선이 돌진했습니다. 이미 약해진 적선에 무겁고 단단한 판옥선이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집니다. 일방적으로요? 이건 야만적인 돌격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계산된 마무리 공격이었죠. 원거리 화력으로 적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근거리 충파로 완전히 격파한다. 이중 타격 체계입니다. 현대 해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죠. 미사일로 적함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근접 화력으로 마무리하는 방식 말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걸 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술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 말이죠. 배의 구조입니다. 판옥선이 가볍고 빠른 배였다면 이 전술은 불가능했습니다. 화포를 안정적으로 쏘려면 배가 안 흔들려야 하죠. 충파를 하려면 배가 안 부서져야 합니다. 좁은 해협에서 자리를 잡고 버티려면 배가 단단해야 하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판옥선의 구조였습니다. 무거운 소나무 선체.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는 나무못 결합. 안정적인 평저 구조. 이 구조가 전술을 가능하게 했고 전술이 전쟁을 결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건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죠. 구조가 전술을 낳았고 전술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조가 먼저였죠.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된 전쟁이었죠. 저는 자료를 덮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겹치고 있었죠. 하나는 수백 년 전 좁은 해협에서 적선을 격파하는 판옥선이었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선체 위에서 화포가 불을 뿜고 흐트러진 적선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죠. 다른 하나는 현대 한국 구축함의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충격 흡수 구조가 적용된 선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무기 플랫폼. 두 이미지가 겹쳤습니다. 완벽하게요. 질량으로 적을 압도한다. 안정성을 기반으로 화력을 운용한다. 적의 강점이 통하지 않는 구조를 먼저 설계한다. 수백 년 전의 목조 전투함과 현대의 최첨단 군함이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지휘관은 싸운 게 아닙니다. 설계한 거죠. 전쟁의 조건을 설계하고 전투의 구조를 설계하고 승리의 공식을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기반에 있었던 건 판옥선이라는 구조물이었죠. 그리고 이 설계 사상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의 무기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의 허점을 찾으려고 시작한 겁니다. 가격이 싸니까 잘 팔리는 거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수백 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설계 철학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본다. 이것이 제 평생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철학을 수백 년 전에 이미 실천한 나라를 발견한 겁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원칙을 이 나라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저는 이순신의 해전 기록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현대 한국 무기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죠.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 전차의 충격 흡수 구조가 판옥선의 소나무 선체와 겹쳐 보였죠. 한국 잠수함의 소음 저감 설계가 나무못의 자가 결속 방식과 겹쳐 보였습니다. 한국 자주포의 사격 안정성이 평저선 위의 화포 운용과 겹쳐 보였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신중해야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죠. 저는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유사성을 발견한 것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수백 년 전의 설계 철학이 정말로 끊기지 않고 현대까지 이어진 건지 아니면 우연히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건지 이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참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선 이후의 자료는 준비됐습니까? 참모가 대답했죠.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조선 이후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 나라가 겪은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라는 건 상식이죠. 그래서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 설계 철학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끊겼어야 합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기술자들이 흩어지고 기록이 소실됐으니까요. 그런데 차관님, 현대 한국 무기의 구조를 보면 끊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잡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끊겼어야 하는데 끊기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기술은 소실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불타 없어질 수 있죠. 하지만 사고방식은요.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사고방식은 기록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안에 존재하죠.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겁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이 설계 철학은 기술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런던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설계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참모가 준비한 자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선 이후 한국의 역사였고 다른 하나는 현대 한국 무기체계의 설계, 구조를 더 깊이 파고든 기술 분석이었죠. 저는 역사 자료를 먼저 펼쳤습니다. 조선이라는 왕조가 무너진 뒤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이해했습니다. 참모가 왜 보통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지를요. 조선이 무너진 뒤 한국은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거죠. 자국의 언어와 이름마저 쓰지 못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직후 이번에는 전쟁이 터졌죠. 같은 민족끼리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탔습니다. 도시가 사라졌죠. 공장이 무너졌습니다. 기술 기반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죠? 전쟁이 끝난 뒤 이 나라의 국민 소득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원조를 받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였죠.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보다도 가난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설계 철학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왕조가 무너지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기술자들은 흩어졌고 기록은 소실됐고 산업 기반은 제로였죠. 논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설계 사상은 여기서 끊겼어야 합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야 맞죠. 그런데 저는 이미 현대 한국 무기에서 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끊겼어야 하는데 끊기지 않았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저는 역사 자료를 덮고 기술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대 한국 무기의 설계 구조를 더 정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었죠. 이번에는 개별 무기가 아니라 전체 체계를 한눈에 놓고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모니터 2대를 켰습니다. 왼쪽에는 한국 무기체계 전체 목록을 띄웠죠. 전차, 자주포, 보병 전투 장갑차,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전투기 훈련기,